자, 도움 말씀 위에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그리고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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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뭐 각종 미디어와 또 주위 분들부터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월요일 날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내용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풀어가기 앞서서 총평으로 한 말씀씩 공통 질문으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부터 먼저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 되면서 어떻다 이렇게 총평으로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00점 만점에 59점 드리겠습니다. 59점이요? 그 이유는 네. 일단 우리가 60점 이하는 낙제라는 느낌 있잖아요. 제가 볼 땐 낙제입니다. 낙제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59점만큼의 어떤 내용들은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냐면 실거주 위주 중심 어떤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정 과세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59점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한 가지 정책을 썼을 때 그 뒤에 벌어지는 시장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암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가 이미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이 됐잖아요. 옛날에 뭐 프랑스 우유 사건도 있고. 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지금 엄중한 시기에 뒤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고 이 조세 정책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찾아야 되는데 네. 다 보면 조세의 세제 합리화라고 써 있지만 시장의 왜곡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지금 팔으란 얘기잖아요. 결론은 비거주자는 팔으란 얘기고 다주택자도 팔으란 얘기예요. 네. 그런데 다 팔면 파는 물건들이 일시에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물 구멍이 있는데 천천히 보면 계속해서 정말 100리터도 천천히 다 나갈 수 있는데 100리터를 한 번에 부으면 어떻게 돼요? 다 넘쳐가지고 책상 다 젖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정책이 그런 것 같아요. 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매도하면 임차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물이 급감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 현상이 벌어질 게 너무 보여서 제가 59점 드렸습니다. 네. 사실상 꽈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점수라고 볼 수 있는데 59점 주셨고요. 우리 함영진 랩장께서는 총평으로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정부 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는 부분들이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 60점 정도를 1점이 높습니까? 1점?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보유세인 종부세 같은 경우는 거주 1주택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좀 낮추는 구조로 갔고요. 반면에 비거주자,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는 단계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는 장기 거주자, 고령자에게는 좀 일부 절세 효과를 느낄 수 있게 해줄 예정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도 5월 9일 이후부터 중과세율 적용을 받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 2년 한시적으로 좀 세율을 낮출 예정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요즘 이제 거래 소강이나 매물 잠김의 문제를 서울 중심으로 풀어보고자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는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를 좀 줄이자. 그리고 실거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의 체질을 바꾸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요즘 또 신조어가 나왔죠. 똘똘한 주택보다는 좀 덜 똘똘한 주택, 뭐 중저가 주택, 실거주를 병행할 수 있고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주택 위주로 실수요자가 오히려 거주 목적에서 유입될 거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뭐 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전세 매물 부족이나 월세화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에 따른 일정 부분의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조세 전가 뭐 이런 문제들은 좀 부작용으로 계속 회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총평으로는 두 분 전문가께서 박한 점수를 주셨어요. 정부 정책 발표돼서 우리 한 교수님은 59점, 그리고 함영진 랩장님은 60점, 1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사실상 과락 결과가 나오는 그런 점수인데요. 자, 하나씩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고가주택, 그다음에 비거주 주택자들, 다주택자들 겨냥한 정책인데 자, 투기적 수요를 좀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거는 빼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보시는지 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벌써 우리가 11호 대책 때 토지거래 허가로 다 묶어놨고 이미 실수요자 시장입니다. 네. 이미 투기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책이 투기 수요를 타겟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게 이제 매물 유도 정책이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투기적 수요는 이미 차단되는 형태로 진행이 시장이 되고 있었고 네.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전월세 시장이라든지 주거 안정 부분에 어떤 포커스가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인가 질문이신데 네. 이미 그거는 진행되는 시장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미 투기적 수요는 상당히 차단됐다. 네, 그렇기 현재.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함영진 랩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과세 정책이 거주하는 1주택자 그리고 거주하지 않는 비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좀 달리 가져가면서 주택 구매 수요자나 주택 보유자의 심리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도 수도권, 서울에 25개구, 경기도에서는 15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도 하고요. 뭐 조정 대상 지역도 있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나 스트레스 DSR 같은 대출 규제도 적용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뭐 4개월 내에 내지는 6개월 내에 전입신고나 실거주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주택시장은 지금 들어오려면 실거주 위주의 주택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비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은 절세를 하려면 결국에는 실거주와 장기 보유가 답일 수 있기 때문에 보유와 거주를 병행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거주 요건을 전반적으로 절세 목적에서 강화한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중저가 똘똘한 한 채를 오래 실거주할수록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견고해지는 이슈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투기적인 수요는 긍정적으로 일단 두 분 다 보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우려되는 상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 같다.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들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부터 할까요? 우리가 서울시만 뭐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에 먼저 밖에 집이 있다 현재 우리가 가정을 하면 말씀 주신 대로 뭐 정부에서 주장하는 네. 여기서 전세로 있던 뭐 전세를 주고 거주로 있던 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상관없이 전세입자가 빠져나가면 그 원래 다른 곳에 있던 분이 들어오고 이분은 다른 데 가니까 총량의 제로섬이라고 해서 시장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중에 서울에 집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번에 세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무조건 서울로 귀환하실 겁니까? 귀성. 그래야지 최고의 어떤 절세를 하니까. 그러면 총량 부분에서 외부에 있는 요인이 더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서 결국 모자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건 필연적인 거고 이분들은 어딜 가냐. 이 와중에 이 서울 시내 자체에서도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다 매도를 하려는 물량들이 나오는데 전세 물량은 급감하게 되니까 희소성이 있게 되죠. 최근에 전세 가격이 지금 70%대까지 오른 단지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이게 매도 어떤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대출은 또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거의 혼동되는 건 보여지면서 그럼 전세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지금 최근에 그 수도권 분들이 미리 통보를 하고 있어요. 네. 6개월, 1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팔아야 되겠으니까 빨리 팔아야 빨리 들어와서 거주기간을 늘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금 몰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뭐 어떻게 보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주위 지인 수도권에 집 가진 친구들도 전화 옵니다. 야, 문대야, 나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맞죠, 제가 봐도.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전월세 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것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상황 난감하겠지만 공급 대책이 조금 기대가 되긴 하지만 일단 그 현상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함영진 랩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제 풍선 효과와 전월세 시장의 부담이 높아졌다는 부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 부담이 특정 유형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되게 되면 역시 수요는 규제의 수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풍선 효과를 야기할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초고가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 이제 중저가의 실거주 목적에서의 주택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공급이 마찬가지로 아파트처럼 부족한 오피스텔 같은 부분들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비아파트 시장으로 일부 이동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는 역시 이제 보유세 부분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내년에 전국적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약간 증가하긴 하지만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는 아파트 중심으로 10,000가구 정도대로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월세화 현상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으로의 세부담 전가 이슈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세금 조정만으로 이제 집값 안정을 갖고 오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을 이런 부분으로 관리하는 이슈들도 있겠지만 결국엔 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지역의 공급의 속도라든지 또는 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지금보다 총량을 늘리는 부분들의 대책은 추가적으로 더 마련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부작용 우려 사항 이제 들어봤고요. 자, 체감 지수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이시라서 주변에 고객분들도 있을 수 있고 금방 말씀하신 친구분, 지인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텐데 주변의 반응들이 어떤지 한 번 더 교수님께서 주변의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한 반응들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무사님 반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는 분들도 많은데 세무사님들이 양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갑자기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화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거주 비거주를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쉽게 세제 개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차등을 두었어요. 네. 그 와중에 보유세하고 양도소득세가 교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비교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접했습니다. 1년을 내가 거주를 했을 때 양도세는 얼마가 되고 보유세는 얼마가 되고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일반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동시에 지금 세무사분들한테 다 의뢰가 왔는데 세무사분들이 경우의 수가 다 다르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손님 중에 전화가 와서 간단한 것만 받고 나머지는 그냥 포기한답니다. 네. 양도소득세 상담 자체를. 이 정도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랄까요? 혼동스럽죠? 그러면 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일주일, 2주일 가면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1년 거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가이드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세무사분들이 정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세제라는 게 보고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 판단하지 않고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이건 좀 세제 정책이 좀 미스인 것 같고 예측 가능한 게 좀 없어지셨잖아요. 중요한 게 이제 또 반응이 은행에서는 또 대출 규제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와중에 이게 벌어져서 매도 물건이 나올 걸 예측이 돼요. 근데 대출이 안 되니까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죠? 중요한 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가야겠는데 벌써 통보를 받은 분도 있어요. 통보 받은 분 입장에서 지금 벌써 8개월 남았는데 나가라고 통보 벌써 왔다. 6개월 뒤에 원래 문서가 와야 되는데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빨리 나가면 2, 3일 좀 주겠다는 사람도 있대요. 지금도. 그러면 이 세입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가야 되는구나. 근데 전세를 알아보니까 물건이 일단 없고 그 와중에 가격이 높고 매매가랑 차이가 없네. 실제 몇 단지들이 지금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멘붕에 빠지시겠죠. 그럼 이분들이 그럼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 대출 상담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은행 창구로 바쁘니까 잘 상담을 못 해줘요. 아이러니하게 이번 정부에서 한 달 전에 대출 상담사 상담 행위를 다 스톱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이 물어볼 데가 없어요. 네.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총체적 순간적 난국을 정부가 초래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반응들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다주택자분들도 지금 아우성이에요. 네. 이거 세입자들한테 동시에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지금 총체적 일시적 난국에 빠지기 직전이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반응이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네, 이게 좀 요약해 볼수 과도기가 있-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함영진 랩장 주변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아직 뭐 세제 개편안 개정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이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겠다는 분들도 계신데 확실히 상담 건수는 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수 그리고 해당하는 주택수에 대한 올해와 내년의 보유세 그리고 그 주택 중에 일부를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 부담, 그것도 A주택을 증여할 것이냐, B주택을 증여할 것이냐에 따른 증여세의 가치, 그리고 그 외에 만약 증여하지 않고 양도한다면 사실상 이제 언제 양도해야 되고 양도소득세 부담은 얼마나 될지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의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예를 들어 비거주 1주택자, 고가주택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고요. 그 세율도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세부담 상한선 같은 경우는 이제 종부세의 경우 버퍼가 지금보다 다소 낮아지기 때문에 전년보다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도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뭐 이런 분들은 확실히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절세에 대한 요청들, 세금 상담 요청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특히 은퇴해서 세금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남권에 장기 보유하신 고령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의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거기에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 한 채를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보유하고 일정 부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정부가 퇴로를 열어준 2년 동안 매각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공통 질문 드렸는데요. 이제 개별 우리 전문가분께 질문을 드리는 걸로 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문도 교수님께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먼저 한마디로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거로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가격이 상승할 걸로 보신다. 구간별로 다릅니다. 구간별로는 다르다. 초고가 주택은 만약에 우리 랩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제 개편안이 현실화됐다고 가정할 때, 네. 예, 세제 개편이 현실화되면 초고가 주택 중에서 못 버티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네. 물론 예외 조항 뒀지만 네. 그 매물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강남은 일단 거래가 약간 순간적으로 급감할 것이고 좀 네. 셧다운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반면에 종부세 대상하고 보유세 대상에서 시가 20억이야 시세로 네. 20억 이하는 거의 뭐 지금 변한 게 없습니다. 네. 도리어 이제 세제 수혜를 받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네. 그러면 이 지역의 어떤 이 섹터에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싸게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 집이 네. 부족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중저가 이하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중고가라 그럴까 20억에서 네. 15억이 되게 견고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위에 초고가 시장하고 좀 양극화 현상이 그대로 또 시장 상황이 좀 다르게 펼쳐지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초고가는 좀 조정을 받을 것 같고 뭐 셧다운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네. 10억대 이상, 20억대 아파트들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많이 높죠. 제가 많이 볼 때.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월세 값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네, 되는 그렇죠.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정부는 사실 갭 투자도 차단을 하고 이제 실거주 위주의 시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현했다고 보시는데 이거의 구조적인 의미를 정부는 어디에 뒀다고 이렇게 한 교수께서는 해석을 하십니까? 이건 어디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초고가 주택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세제 개편을 짜고 있다가 네.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비거주 주택, 네. 초고가 주택, 다주택 이렇게 세 분야로 이제 네. 타겟을 잡았는데 이게 시장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않은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선무당이 사라진다 그럴까요? 네.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운다. 뭐 이런 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생임대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상생임대인 제도도 그렇고 매입임대도 그렇고 건설임대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건설임대 사업자는 사실 정부에서 장려를 해야 돼요. 네. 계속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네. 이걸 그냥 하나의 예외도 거의 두지 않고
다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연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세제 합리화 뭐 이런 부분의 어떤 정당성이 저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요. 네. 그럼 증세 효과가 몇 조 정도 되는데 네. 그 목표가 정책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단순히 초고가 주택, 실거주 중심이라는 거기에 매몰돼서 네.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변도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세간의 평이 안 좋고 그건 아마 제가 볼 때 이 세제 개편안이 실현화되는 과정에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민주당 그 서울시 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 말이 간담회지만 특별 회의겠죠. 네. 이거 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좀 조정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상생임대인 같은 경우에 잘하고 있잖아요. 네. 잘하고 있고 2년 거주만 면제됐지 양도소득세 조항들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추가를 더 줘서 네. 임대료를 뭐 3%나 5% 안정적으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뭐 10% 20% 누진적으로 더 감해주겠다 이래 버리면 네. 상생임대인 입장에서 어때요? 마음이 편하고 임차를 그대로 하면 임차료가 많이 안 오르잖아요. 네. 이런 대책이 당연히 필요한데 네. 이것마저 팔게 하니 이건 뭐 제가 더 이상 말할 어떤 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기분이 안 든다 그럴까요? 네. 말하고 싶지 않은 네. 그런 형태의 어떤 결과다. 네. 그래서 실현화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좀 회의를 거쳐가지고 네. 많은 부분이 수정되기 좀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네.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이제 다른 미디어나 다른 네네. 분들이 이제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이제 얘기할 때 약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좀 친화적으로 많이 코멘트를 해주시는 걸 이렇게 인식을 그렇죠. 하시는데 이번 대책 관련해서는 너무 이제 과락에 가까운 점수도 주고 호평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인 어떤 내용이나 계기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볼수 있을까요? 일단 뭐 아시겠지만 뭐 현 정부에서 회의에 많이 참석을 했고 청년과 신혼부와 무주택 서민 그리고 3기 신도시 택지가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공급이 1번이죠. 그러고 나서 세제를 좀 만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공급 대책은 누가 봐도 이것도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질질 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건 알아요. 알지만 의지를 못 느끼잖아요. 신뢰를 시민들이 수요자들이 그런 상태에서 이게 나왔는데 그 중간에 제가 계속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엄마 아버지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엄마 아빠가 뭐 얘는 좀 틀리지만 엄마 아빠가 자꾸 일을 안 하고 딴짓을 하면 제가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제 입장에서. 네. 근데 그걸 무시하면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네. 가출하겠죠. 네. 뭐 가출할 거 아니에요. 열받아가지고. 뭐 일시적인 이런 어떤 뭐 가출 상태라고 이렇게 좀 표현이 연결은 잘 안 되지만 제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거 뭐지? 그러면 가출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바깥에 나와서 공급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공급을 하라고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 정부가 잘 되길 바라거든요. 뭐 이런 얘기 좀 죄송하지만 내란 정당이 막 이런 거 좀 싫거든요. 근데 이 정부도 뭐 못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제가 화가 나다 보니까 요즘 비판으로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네. 해주십시오. 자, 그럼 정책적 재원으로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완을 해야 된다면 당장이라도. 예, 3기 신도시 공급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된다라고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LH 그 사업처 뭐 좀 간부들하고 다 얘기도 했고 가능한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좀 비판을 뭐 관료들 컨트롤타워 회장들을 너무 대놓고 한 경향이 있고 그런데도 안 해서 제가 그랬는데 3기 신도시 빨리 하시고 여기서 말씀드릴 게 분양가. 자,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면 뭐예요? 분양가가 지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시장하고 자꾸 이게 혼동이 되거든요. 지금 서리풀지구 얘기 나왔는데 그거 지금 반값 분양이 가능하다고 제가 시뮬레이션이 나왔어요. 그럼 정부가 그거 좀 발표해 주고 그리고 3기 신도시도 분양가를 책정해 보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제가 볼 때는 시세 개념이 아닌 조성원가 개념으로 가게 되면 70% 이하로 가능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럼 네. 그렇게 두 가지만 강하게 던지면서 신뢰를 주고 조세 정책이 지금 문제점 있는 거 고쳐 나가면서 실거주 위주로 하는 게 동시에 가면 아마 그때 국민들이나 청년과 신혼부는 이 의지를 그때서부터 이번엔 믿어볼까 하고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거 접어두고 공급 정책에 올인해라, 정부는. 네. 좌고우면하지 말고 건설사 눈치 보지 말고 건설사 눈치 보다가 국민들이 죽게 생겼는데요. 네. 이걸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네, 함영진 랩장님께 또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죠. 짧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산가들 또 많이 상대하시잖아요. 은행에 계시니까. 지금 포트폴리오 재편이나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0대, 50대 한참 이제 일을 하실 계층의 경우 1세대 뭐 1주택 거기에 이제 비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사실 매각보다는 똘똘한 한 채라고 보면 실거주를 통해서 절세를 장기적으로 완료하는 것들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거주 기간을 늘릴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실거주를 통한 장기 거주를 하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두 채 정도의 다주택이시라면 뭐 양질의 주택이라면 한 채 정도는 증여를 통해서 기존 다주택일 때보다는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자산의 이제 자녀로의 마이그레이션 부분들을 좀 검토하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27년, 28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세율의 일부 완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뭐 요럴 때 요 기간에 매각을 할 것인지를 저울질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전을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온라인 유통 시장의 변경 그리고 공실에 대한 리스크 뭐 그렇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나 사업 목적 그리고 특정적인 강남, 뭐 성수 그리고 용산 뭐 이런 지역 외에는 최근 상업용 부동산의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시장에 괜찮은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의 전략이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시간이 이게 금방 훌쩍 지나가지고 마무리 발언으로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뭐 재테크 조언도 좋고 당국자에 대한 부탁도 좋고 함영진 랩장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0초 정도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이냐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직은 세제 개편안이 완전히 법안으로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까지 법안 통과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행 시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시는 것들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역시 양도차익이 큰 강남권, 뭐 내지는 한강변, 뭐 1주택 고령자 중에 사실 실거주가 어렵다면 좀 공제한도가 내년 양도세 공제한도가 없는 내년에 좀 다운사이징 하시는 부분들도 고려하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가지고 있는 개개의 자산에 따라서 앞으로의 포트폴리오를 신중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교수님이 짧게 한 말씀만. 네. 예,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청년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전념을 기울이시길 진짜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이고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 자세히 진단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